윤하. 안녕하세요, 동희쌤입니다. 이번 시간은 롤스에 이어서 노직, 왈저, 마르크스의 분배적 정의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노직은 롤스와 함께 매 시험마다 출제되는 아주 중요한 사상가입니다. 그러나 왈저는 율리아 사상에서 넘어온 이후 한 번도 생륜에서 출제된 적이 없고, 마르크스도 아주 기본적인 내용으로만 몇 번 출제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수능 시험에 대비할 때 6월, 9월 평가원 시험에 왈저나 마르크스가 나오지 않는다면 수능에서도 나오기 어렵다고 생각하고, 전에 배운 롤스와 이번에 배운 노직 위주로 학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롤스의 정의로는 국가의 역할이 어디까지인지에 대한 자유주의적 논쟁을 촉발했습니다. 롤스의 정의로를 옹호하는 사상가와 롤스를 비판하는 사상가 간의 학문적 대립이 이루어졌는데, 노직은 자유지상주의적 관점에서 권리론을 옹호하고 있습니다. 노직은 롤스와 하버드 대학에서 같이 근무하면서 학문적으로 교류했지만 롤스와는 다른 사상을 지니고 있습니다. 노직은 국가의 역할은 최소한으로만 유지되어야 하고, 공정한 경쟁을 위한 치안 유지에만 국가의 역할이 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노직은 개인의 절대적인 소유권을 침해하지 않는 최소 국가만이 정의롭다고 파악합니다. 노직의 사상에서 가장 핵심적인 개념은 소유권입니다. 그는 정당한 과정을 거쳐 획득한 소유물과 신체에 대한 절대적인 소유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만약 소유권이 정당한 과정을 거쳐서 획득되었다면 다른 사람은 물론이고 심지어 국가마저도 이를 간섭할 권리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노직의 소유 권리론은 측면 제약을 기반으로 이루어집니다. 노직에 따르면 모든 사람은 자신의 소유물을 부당하게 침해받지 않을 권리와 자신의 소유물을 자유롭게 행사할 권리를 지닙니다. 그렇다면 내가 나의 물건을 사용함에 있어 유일하게 제한되는 요소는 다른 사람의 소유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령 내 필통에 있는 볼펜은 공부할 때 써도 되고, 낙서할 때 써도 되고, 장난칠 때 써도 됩니다. 그런데 이 볼펜으로 다른 친구의 등을 찌르거나 다른 친구의 볼펜을 훔쳐가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내 볼펜을 함부로 훔치거나 만질 수 없는 것처럼 나 역시 그러하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개인이 가진 다른 사람으로부터 간섭을 받지 않을 소극적 권리로 보장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내가 정당하게 보유한 재산에 대해서 너 돈이 그렇게 많은데 기부 좀 해라 라고 강요하는 거나, 아니면 강제적으로 내 물건을 가져가 버리는 것 또한 정당화될 수 없는 것이죠. 내가 정당하게 지닌 물건이나 재산들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면 내가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사용할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노직은 국가가 없는 자연 상태에서 국가가 형성되기의 과정을 설명하면서 정당한 국가의 형태를 제시합니다. 노직에 따르면 자연 상태에서의 자연인들은 자신의 소유물을 스스로 지켜야 하는 위험에 봉착하기 때문에 많은 비용과 수고가 들어간다고 가정합니다. 이때 어떤 사람들이 너의 소유물을 지켜줄 테니 너는 그에 대한 대가만 지불해라 라고 계약을 제안합니다. 이때 일부 자연인은 이 계약을 받아들이게 되면서 상호보호협회가 발생합니다. 상호보호협회 밑에서 내 소유물을 안정적으로 지킬 수 있다는 믿음이 확산되고, 실제로 소유물을 든든하게 잘 지켜주는 보호협회가 발생하자 보호협회 간에도 경쟁이 발생합니다. 이에 따라 상호보호협회 중에서 가장 지배적인 영향력을 발휘하는 지배적 보호협회가 등장하고, 이 지배적 보호협회는 결국 자연 상태의 모든 사람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초기 국가와 유사한 극소국가의 형태를 지닙니다. 그리고 극소국가는 마침내 최소국가로 발전하게 됩니다. 이처럼 최소국가는 개인의 소유물을 보호하는 상호보호협회에서 시작된 것이기에 그 이상의 역할을 다할 수 없습니다. 말 그대로 최소한의 역할만 담당하는 그런 국가인 것입니다. 최소국가는 국가의 구성원들의 생명, 자유, 정당하게 취득한 소유물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보장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폭력, 사기, 절도, 계약 불이행과 같은 개인의 소유권 침해 사항에 대한 권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국가의 대외적인 방위를 통한 안보와 치안을 유지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것입니다. 이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서는 세금을 징수할 수는 있지만 방위나 치안 이외의 다른 이유, 그러니까 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위에는 사회적 약자의 복지 증진 이유로 소득세, 증세, 누진세 등을 징수하는 것은 개인의 소유물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노직은 이를 국가에 대한 강제 노동이라고 비판하면서 복지국가에서 행해지는 재분배적 성격의 조세는 노동시간을 부당하게 빼앗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의 소유권도 침해하지 않는 정당한 분배가 이루어지기 위해선 분배의 특정한 형식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가령 지능지수에 따른 분배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IQ 측정을 해서 가장 IQ가 높은 사람에게 사회적 재화를 분배하는 것은 내가 정당하게 보유한 재화를 그저 IQ가 높다는 이유만으로 그 사람에게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교통법규를 잘 지키고 욕을 하지 않고 평소 착하게 살아온 사람에게 내 재화를 분배하라는 그런 도덕적 공과에 따른 분배 역시 같은 이치로 내 정당한 재화를 그 사람에게 주는 것은 받아들여질 수 없는 것이겠지요. 노직은 정의로운 분배는 특정한 형식이 정해져 있으면 안 된다. 즉 각자가 선택하는 바에 따라서 생산하고 각자가 선택한 바에 따라서 분배하는 비정형적 분배만이 정의롭다고 파악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각자가 알아서 생산하고 알아서 분배하는 것이 정당하기에 정해진 형식이 없는 분배만이 정의롭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일정한 형식을 기준으로 소유물을 분배한다면 개인의 절대적인 소유물을 침해하게 되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는 말입니다. 어떤 사회적 재화가 개인에게 정당한 소유권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그 소유물이 그 사람에게 획득되게 된 과거의 상황을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가령 제가 가지고 있는 맥북이 정당한 동의쌤의 소유물인지 파악하기 위해서는 옛날에 어디서 맥북을 구매했고 맥북을 구매한 돈은 정당하게 얻은 것인지 파악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노직은 이를 가리켜서 과거의 취득과 이전이 나는 재화를 소유하게 된 역사적 상황을 고려해야 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까 살펴본 지능지수에 따른 분배는 지능지수라는 정형화된 분배 방식이며 소유물을 보유하게 된 과거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현재 지능지수만 고려하기 때문에 부정의하다고 간주합니다. 그리고 도덕적 공과에 따른 분배는 이 사람의 과거 행적을 파악해서 도덕적으로 공이 있는지 과가 있는지를 파악한다는 점에서는 역사적인 상황을 고려한다고 말할 수 있지만 역시 도덕적 공과라는 정형화된 분배 방식이 있기에 부정의하다라고 간주합니다. 즉 취득과 이전 과정에서 부정의가 없이 모두 공정한 절차를 거쳤다면 그 물건은 어떻게 분배하더라도 정의롭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노직은 공리주의의 최대다수 최대행복, 롤스의 차등의 원칙 역시 정형화된 분배 방식이라고 비판합니다. 노직의 분배 방식은 롤스와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절차적 공정성이 결과의 공정성을 보장한다는 점입니다. 노직에 따르면 취득과 이전 과정에서 절차가 정당하다면 그 절차를 통해 얻은 소유물에 대해서도 절대적인 권리를 가진다라고 주장합니다. 이때의 절차는 취득, 이전, 그리고 교정으로 이루어집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떤 물건을 정당하게 취득하기 위한 조건은 반드시 노동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자연물에 노동을 가해서 정당하게 자신의 것으로 획득할 수 있습니다. 가령 산에 있는 산딸기는 자연의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직접 채취하면서 그 산딸기를 내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노동을 하더라도 내 소유권을 주장하지 못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는 취득 과정은 부정의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오징어 잡이 배 선장이 다른 배가 잡을 오징어와 내년에 키워내야 될 새끼 오징어 그리고 알까지 싹 잡아가 버렸으면 이후에는 누구도 이 바다에서 오징어를 잡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처럼 내가 노동을 투여했다 하더라도 무제한적으로 취득을 했다면은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으므로 부정의합니다. 정당한 취득 과정이 이루어졌으면 자유의사에 따라서 자발적으로 이전하고 양도가 가능합니다. 내가 정당하게 월급을 벌었으면 이걸 몽땅 저금해도 되고 술 마시는 데 써도 되고 버려도 되고 뿌려도 됩니다. 그건 내 자유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과 교환하거나 선물로 주는 것도 정당하게 소유권이 이전될 수 있습니다. 단 강탈과 같은 불법적 점유로 인한 소유물 이전은 정당한 분배 과정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내가 어떤 친구의 필통을 훔쳤으면 이건 정당하게 소유물이 이전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필통을 가지고 있긴 해도 소유권은 친구가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취득과 이전 과정에서 부정의가 발생했다면 누군가 이를 바로 잡아야 할 것입니다. 이때 적용되는 절차적 정의가 바로 교정입니다. 교정의 주체는 최소 국가이며 국가는 재화물을 원상 회복하거나 바로 잡아야 합니다. 즉 교정적 정의 실현을 위한 국가의 개입을 허용하는 것이죠. 롤스에 비해서 노직의 사상은 직관적이기에 롤스보다 잘 와닿습니다. 노직은 주로 비정형적 분배와 절차적 정의에 관련해서 문제가 출제됩니다. 2페이지로 넘어가서 OX 퀴즈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단 살펴보겠습니다. 다수의 이익을 명목으로 개인의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 개인의 자유는 불가침의 권리를 지니기 때문에 노직이 동의할 것입니다. 개인의 자연적 재능을 공동의 소유물로 여기는 것은 부당하다. 개인의 자연적 재능은 노직에 따르면 그 개인의 것입니다. 개인은 정당한 소유물에 대한 배타적 사용권을 정당한 소유물에 대한 다른 사람의 간섭을 배제하는 것이 소유권입니다. 배타적 사용권을 지닌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정당한 분배는 선천적 재능에 비례하는 보상을 제공하는 것이다. 선천적 재능에 비례하는 보상이 아니고 정당한 취득과 이전 과정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이 정당한 분배입니다. 선천적으로 재능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데 몽땅 분배해주는 것은 부정의하겠죠. 결과의 평등을 강조하는 정의 원칙은 사적 소유권을 침해한다. 노직은 롤스의 순수 절차적 정의와 유사하게 절차의 공정성이 분배 결과의 공정성을 보장한다고 가정합니다. 따라서 결과의 평등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정의의 원칙은 사적 소유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겠죠. 다음 문단 살펴보겠습니다. 사회적 불평등의 시정을 위한 기본권의 제한은 부당하다. 노직의 기본권은 소유에 대한 권리, 즉 소유권이며 소유권은 불평등을 위해서는 제한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부당하다라고 주장하겠죠. 과거의 상황이나 행위
행위는 사물에 대한 응분의 자격을 창조한다. 과거에 취득이나 이전이 정당하면 그 사물에 대한 응분의 자격이 발생한다고 보겠습니다. 자연물에 대한 최초 취득의 자유는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가 틀렸죠. 무제한적인 취득으로 타인의 소유권을 침해하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최초의 취득이 정당했던 재화도 교정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만약에 최초의 취득이 정당하더라도 이전 과정에서 부정의가 발생했으면 얼마든지 교정의 대상이 될 수 있겠죠. 자신의 노동이 투입되지 않은 결과물에 대해서도 소유 권리가 허용될 수 있다. 노동을 투입하지 않아도 정당하게 이전받았으면 소유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음 문단 살펴보겠습니다. 재화는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에 의해서만 이전된다. 만약 부정의가 발생한 재화라면 국가가 강제로 교정을 시도합니다. 즉 재화는 자유로운 선택뿐만 아니라 교정에 의해서도 이전이 됩니다. 그래서 의해서만이 틀린 부분이죠. 자유롭게 이전된 소유물은 모두 교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틀린 부분은 모두죠. 최초 취득에서 부정의가 발생한 소유물이라면 자유롭게 이전되었더라도 부정의합니다. 또한 자유롭게 이전했더라도 기만, 속임수 등으로 불법 행위를 저지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모두 교정에서 제외하지는 않습니다. 분배 결과의 정당성은 분배 과정의 정당성에 근거한다. 이것은 롤스와의 공통점이라고 설명했죠. 분배 결과의 정당성은 절차의 정당성에 근거합니다. 분배의 정당성은 분배 결과보다는 분배의 역사적 과정에 달려있다. 분배의 취득과 이전이라는 역사적 상황을 고려해야 됩니다. 부의 소유와 거래 및 교정에 대한 국가의 개입은 배제된다. 국가는 부정의를 교정할 때는 개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배제된다가 틀린 부분이겠죠. 다음 문단 살펴보겠습니다. 국가의 세금 징수는 개인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국가는 개인의 소유물을 보호한다는 명분이라면 그에 따른 세금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금 징수 그 자체가 개인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겠죠. 국가는 어떠한 경우에도 개인의 소유물에 개입할 수 없다. 틀린 부분은 어떠한 경우죠. 부정의를 교정한다는 명분으로는 개인의 소유물에 개입할 수 있습니다. 최소 국가보다 기능이 확대된 국가의 도덕적 정당화는 불가능하다. 그렇습니다. 노직은 최소 국가만 허용하고 있습니다. 최소 국가는 개인 간의 계약 이행에 절대로 개입하지 않는다. 틀린 부분은 절대로죠. 만약에 계약을 이행할 때 부정의가 발생했으면 교정의 원칙에 따라서 개입을 합니다. 고정적인 정형적 원칙은 개인의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 그래서 노직은 자유롭게 선택하고 분배하는 비정형적 분배를 지향하고 있죠. 다음 문단 살펴보겠습니다. 도덕적 공과를 기준으로 삼는 분배의 원리는 정형적이다. 도덕적 공과 라고 하는 정해진 형식이 있기에 부정의한 게 맞습니다. 같은 논리로 능력, 업적, 지능과 같은 것들이 모두 정형적 분배 원리로 부정의하다고 볼 수 있겠죠. 분배 정의의 정형적 원리는 필연적으로 재분배를 요구한다. 어떤 정해진 형식이 있으면 재분배가 필연적으로 요구됩니다. 그러니까 지능에 따라서 분배한다 라는 원칙이 있으면은 내가 열심히 취득을 하고 정당하게 이전받은 소유물들을 그냥 지능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그 사람에게 다시 분배해야 됩니다. 바로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업적에 따른 분배 원칙은 부당한 경제적 불평등을 초래한다. 아까 설명한 대로 업적에 따른 분배, 이러한 원칙도 정형적 분배이기 때문에 부정의하고 부당합니다. 분배 결과에 초점을 둔 정의로는 소유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노직은 롤스와 마찬가지로 분배 결과가 아니고 절차에 초점을 두고 있죠. 결과에 초점을 둔다면 그것은 정형적 원리가 되어서 개인의 소유권을 침해하게 됩니다. 개인이 노동을 통해 취득한 소유물도 교정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두 가지로 바라볼 수 있겠죠. 무제한적 노동으로 다른 사람의 소유물을 침해했거나 아니면 취득이 정당해도 이전 과정에서 부정의가 발생할 수 있기에 노동을 통해 취득을 했다 하더라도 교정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 문단 살펴보겠습니다. 정형적 원리에 따른 재분배는 이전에서의 정의에 어긋난다. 아까 설명한 대로 정형적 원리는 필연적으로 재분배를 요구하기 때문에 자유로운 이전을 강조하고 있는 이전에서의 정의의 원칙에 어긋나게 됩니다. 자기 노동의 결과에 대해서만 정당한 소유권을 가진다. 물론 노직은 노동의 결과를 강조하고 있지만은 자기의 노동의 결과뿐만이 아니고 정당한 이전을 통해서도 정당한 소유권을 가질 수 있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최소국가는 정의 실현을 위해서 분배 과정에 개입할 수 있다. 교정의 원칙에 대한 내용이죠. 도덕적 공과에 따른 소유 권리의 불평등은 정의롭다. 도덕적 공과라는 정형적 원칙은 부정의합니다. 따라서 정의롭다가 틀렸죠. 역사적 원리에 따른 부의 불평등은 정당화될 수 있다. 과거의 취득과 이전이라는 역사적 원리가 정당하다면 불평등에도 받아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문단 살펴보겠습니다. 개인은
사회적 운의 결과물에 대한 정당한 자격을 갖지 않는다. 취득과 이전 과정만 정당하면 사회적 운의 결과물에 대해서도 정당한 자격을 지닐 수 있습니다. 따라서 틀린 부분은 갖지 않는다죠. 과거 상황은 사물에 대한 차별적 소유권을 창출하는 요인이다. 과거의 취득과 이전 상황이 바로 소유권을 창출하는 요인입니다. 자신의 노동을 투여하지 않고 취득한 소유물에 대해서는 정당한 소유 권리가 성립할 수 있다. 내가 노동을 하지 않아도 정당하게 이전받으면 정당하게 소유권이 발생하죠. 능력에 따른 분배는 정의의 원칙에 어긋날 수 있다. 능력이라고 하는 정형적 원칙을 강조하고 있으니까 부정의한 분배 형식이라고 볼 수 있겠죠. 지능지수에 따른 분배 원리는 역사적이고 정형적이다. 정형적인 건 맞지만 지능지수를 고려하는 것이 역사적이진 않죠. 왜냐하면 지능지수를 고려하는 것은 지금 현재 지능 수치를 따져보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정형적인 건 맞지만 역사적인 게 틀렸습니다. 자, 다음 문단 넘어가겠습니다. 자연적 사회적 우연성의 이용에 따른 경제적 불평등은 허용될 수 있다. 취득과 이전 과정만 정당하면 경제적 불평등도 허용될 수 있겠죠. 개인의 소유권을 침해하지 않는 과세 정책이 가능하다. 소유물을 지키는 그 정도 내에서만 과세한다면 소유권을 침해하지 않는 과세 정책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복지국가의 복지 정책을 위해서는 과세하면 안 되겠죠. 국가는 자유롭게 체결된 계약의 이행을 강제할 수 있다. 자유롭게 체결되었더라도 속임수로 체결한 경우가 있겠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강제적으로 부정의를 교정해야겠죠. 각 개인에게 소유물을 분배하는 최소 국가만이 교정만 하지 소유물을 별도로 따로 분배하진 않습니다. 소유물 취득의 정당성은 타인의 처지 개선을 요구한다. 소유물 취득의 정당성은 타인의 처지 개선과는 관련이 없고 그저 정당한 노동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 다음 문단 살펴보겠습니다. 개인은 사유재산을 소유할 불가침적 권리를 지닌다. 사유재산에 대한 권리는 누구도 침해할 수 없는 권리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기 노동의 산물인 모든 것에 대해서 소유 권리가 있다. 노동의 산물이라고 하더라도 무제한적으로 취득한다면 소유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아까 얘기했었죠. 따라서 모든 것이 틀렸습니다. 사적 소유를 보장하면서도 이상적인 분배는 가능하다. 취득과 이전 절차를 모두 만족하면 어떠한 분배도 정당하죠. 빈곤층의 복지를 위해서 부유층에게 부과되는 세금은 부당하다. 그렇죠. 노직은 복지제도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습니다. 노동 투입은 최초 취득의 정당성을 보장하는 유일한 조건이다. 틀린 부분은 유일한 조건이죠. 노동을 투입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고려해야 될 사항이 많습니다. 가령 무제한적인 취득, 불법행위 방지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러므로 틀린 부분은 유일한 조건입니다. 자, 마지막 문단 살펴보겠습니다. 소유물의 취득과 이전이 정당하다면 빈부격차 정당하다. 노직에 따르면 취득과 이전 과정만 정당하면 그런 불평등도 다 인정할 수 있다고 보겠죠. 소유의 정당성 판단에는 역사성의 원리를 적용해야 된다. 역사성의 원리가 뭐였습니까? 과거의 취득과 이전을 고려한다는 의미였죠. 노직 역시 동의하겠네요. 천부적 재능으로 취득한 이익은 타인에게 이전될 수 없다. 천부적 재능이든 뭐든 어쨌든 정당하게 취득만 했으면은 나의 자유의사에 따라서 원하는 대로 이전할 수 있죠. 소유의 역사적 과정보다 최종적인 분배 결과가 더 중요하다. 반대로 돼 있죠. 최종적인 분배 결과보다 역사적 과정이 더 중요하겠죠. 우연성의 영향력을 완화하기 위해서 국가의 개입이 필요하다. 이것은 노직이 아니고 롤스가 강조할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왈저의 분배 정의관을 알아보겠습니다. 왈저는 롤스의 이론이 현실적이지 않다고 비판합니다. 특히 롤스가 제시한 원초적 입장을 비판하는데 사고 실험만으로는 구체적인 현실적 분배 원리를 제시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현실의 가치는 사회 구성원들이 각자 원하는 것을 서로 다르게 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분배에 있어서의 정의는 어느 하나만 지정할 수 없고 다양한 맥락을 고려해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정의가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다면 이 다양한 정의에 의해서 사회적 가치가 분배되는 기준도 아마 다양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회적 가치는 각 가치의 고유한 기준에 맞게 자율적으로 분배되는 것이 진정한 분배적 정의인 것입니다. 왈저의 정의관은 다원적 정의입니다. 앞서 설명했듯이 정의는 정의의 원칙과 같이 모든 사회에 적용될 만한 단일하고 보편적인 것이 아니고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회적 가치의 의미는 각 사회마다 다르게 부여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사회적 가치로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자산은 선진국에서는 아마 복지에 많이 활용하려고 할 것이고 개발도상국이면 성장에 많이 활용하려고 할 것입니다. 모든 나라에 일괄적으로 복지 혹은 성장에 사용하라고 강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죠. 즉, 각 사회의 역사적, 문화적, 사회적 맥락에 따라서 분배 방식이 다양하고 상이하다는 의미였습니다. 왈저가 예시로 제시하고 있는 것은 이런 것들입니다. 안전과 복지는 필요에 따라서 분배해야 되고 부는 자유교환 방식에 따라서 분배해야 됩니다. 공직은 기회의 공정성에 따라 분배하고 정치 권력은 민주주의에 따라서 분배해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 안전, 복지, 부, 공직, 정치 권력같이 이 모든 것이 전부 다 필요에 따라서 분배한다면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할 것입니다. 이처럼 사회의 분배 영역은 각 영역마다 고유한 자율성을 지닙니다. 그러므로 모든 분배 영역에 동일하게 그리고 단일하게 적용될 분배 기준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왈저는 다원적 정의에 이어서 복합적 평등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사회적 가치의 영역이 각자의 고유성을 유지하면서 서로가 서로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는 그러한 복합적 형태의 평등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경제 영역은 경제 안에서 평등해야 되고, 정치는 정치 안에서, 문화는 문화 안에서, 종교는 종교 안에서 평등해야지, 경제가 정치 영역에 간섭하거나 정치가 문화 영역에 간섭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었습니다. 왈저는 독점, 지배, 전제 세 가지를 제시하고 각각 구분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독점은 사회적 가치를 일부가 배타적으로 독점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상위 0.1%가 순 자산을 76.8억 원 이상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치 권력의 경우에는 수많은 정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이나 더불어민주당이 사실상 나눠서 보유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을 독점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독점은 그 영역 안에서 영향력을 발휘하지만 그 자체만으로는 다른 영역을 침해하지 않기 때문에 왈저는 독점을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배는 어떠한 중요한 사회적 가치로 인해서 다른 사회적 가치를 잠식하는 것, 즉 다른 사회적 가치를 제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외모가 정말 아름다운 연예인이 광고에 나와서 어떤 제품을 홍보하면 그 물건은 잘 팔릴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가문의 위세가 드높다면 그 가문의 사람을 함부로 하지 못할 것입니다. 혹은 전문 지식을 갖춘 교수님이 있다면 그 교수님의 발언 하나하나가 상당히 파급력이 있을 것입니다. 바로 이런 것을 지배라고 합니다. 독점과 마찬가지로 지배는 그 자체로는 부정의하지 않습니다. 왈저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전제입니다. 전제는 특정 사회적 가치를 지닌 개인이 그것을 이용해서 다른 사회적 가치를 장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삼성 국회의원이 영향력을 발휘해서 경제인들에게 압박과 회유를 통해 막대한 이익을 챙기는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바로 이런 것이 전제에 해당하는 것이죠. 한 영역의 가치를 소유했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영역의 가치를 쉽게 소유하고 이로 인해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게 되는 것을 부정의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아까 설명했듯이 독점이나 지배는 그 자체로 부정의하진 않지만 자칫 전제로 쉽게 가버릴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경계하고 견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사회적 재화가 각 영역의 고유한 기준에 따라서 분배되고 각 영역 간의 구분을 철저히 하는 것이 바로 복합적 평등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왈저는 생활과 윤리에서 한 번도 출제가 되지 않아가지고 과거 윤리학 사상에서 출제된 내용들을 가져와 봤습니다. 123페이지로 넘어가서 관련된 OX 퀴즈를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단 살펴보겠습니다. 사회적 가치는 모든 사람에게 단일한 방법으로 분배되어야 한다. 틀린 부분은 단일한 방법이죠. 단일한 방법이 아니고 각자의 방법으로 다르게 분배되어야겠죠. 다양한 정의의 영역 간에 존재하는 경계가 없어져야 된다. 틀린 부분은 없어져야 한다입니다. 경계를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모든 사회적 가치는 사회 구성원들에게 동일하게 분배해야 된다. 동일하게가 틀렸죠. 다 다른 방식으로 분배해야 됩니다. 특정 영역의 가치를 소유한다는 것으로 다른 영역의 가치를 소유할 수 없다. 이것이 왈저가 강조하는 복합적 평등이죠. 다양한 영역에서 형성된 가치에 대한 국가의 개입을 금지한다. 국가가 인위적으로 개입하는 것이 아니고 그 가치의 사회적 의미에 맞게 자율적으로 분배가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국가의 개입을 금지하겠죠. 다음 문단 살펴보겠습니다. 가치의 사회적 의미와 무관한 기본적 재화 공정하게 분배해야 된다. 틀린 부분은 무관한이죠. 가치는 사회적 의미와 무관할 수가 없습니다.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가상 상황에서 합의한 원칙을 현실 상황에 적용해야 된다. 이거는 왈저가 아니고 롤스의 원초적 입장에 대한 내용이네요. 정의로는 분배의 문제가 아니고 소유의 문제를 다뤄야 된다. 반대로 돼 있죠. 정의로는 소유의 문제가 아니고 분배의 문제를 다뤄야 됩니다. 단원명도 분배적 정의죠. 여기 나오는 모든 사상가는 정당한 분배를 바탕으로 한 소유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가치를 분배할 때는 사회의 특수성과 차이를 고려해야 된다. 왈저의 기본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지배적 가치를 소유한 사람이 다른 영역의 가치도 지배해야 된다. 전제에 대한 내용이죠. 왈저는 전제를 부정의하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영역의 가치를 지배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다음 문단 살펴보겠습니다. 사회의 한 영역의 가치가 다른 영역의 가치를 지배해야 된다. 아까 살펴봤던 전제에 대한 내용이죠. 지배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모든 사회적 가치는 자유교환의 원칙에 의해서 분배되어야 한다. 틀린 부분은 모든이죠. 다 똑같은 원칙에 의해서 분배되어서는 안됩니다. 분배적 정의와 관련되는 모든 가치는 사회적 가치들이다. 이것이 왈저의 기본 입장이죠. 정의의 세분화된 영역들을 하나의 영역으로 통합해야 된다. 왈저는 다양한 영역을 각자 다 존중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의 영역으로 통합하면 안됩니다. 사회적 가치들은 서로 다른 사회에서도 보편적 의미를 갖는다. 보편적 의미가 아니고 다원화된 의미를 가집니다.
있습니다. 다음 문단 살펴보겠습니다. 모든 사회적 가치는 필요의 원칙에 의해서 분배되어야 한다. 틀린 부분은 모든이죠. 사회적 가치는 각자의 방법으로 다르게 분배되어야 합니다. 사회적 가치는 그 고유한 의미에 의해서 제한되지 않고 사용되어야 한다. 사회적 가치는 각 영역의 고유한 의미에 제한되어서 사용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각자의 고유한 방식으로 분배되어야 한다는 의미이죠. 복합평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배적 가치가 평등하게 공유되어야 한다. 지배적 가치가 평등하게 공유되는 것이 복합적 평등이 아니고, 복합적 평등은 사회적 재화가 각 영역의 고유한 기준에 따라서 분배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떠한 분배 영역의 가치도 다른 분배 영역의 가치로 전환되면 안 된다. 복합적 평등에 대한 내용이죠. 분배 영역들 간의 경계는 안정적으로 보호되어야 한다. 역시 복합적 평등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자, 마지막 문단 살펴보겠습니다. 상이한 사회적 가치를 상이한 기준으로 분배해야 된다. Y자의 기본 입장입니다. 가치의 분배 기준은 해당 가치의 사회적 의미에 따라 다르다. 역시 Y자의 기본 입장입니다. 영역 간 가치의 자유로운 전환은 분배의 평등을 촉진한다. 틀린 부분은 자유로운 전환이죠. 영역 내에서의 가치는 그 영역에서의 방식대로 분배해야지 자유롭게 아무렇게나 전환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회적 가치들은 서로 다른 사회에서도 동일한 의미를 지닌다. 틀린 부분은 동일한 의미죠. 서로 다른 사회에서는 각자 다른 의미를 지닐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마르크스가 있습니다. 마르크스의 상세한 내용은 직업윤리, 서양의 직업관에서 살펴보도록 하고, 여기에서는 프롤레타리아 혁명과 이후 발생하는 공산주의 사회에 관한 내용만 파악해 보겠습니다. 마르크스는 개인이 타고난 생산 능력이 불평등하기에 노동이나 능력에 따라서 분배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간주합니다. 똑같이 노동을 했는데 타고난 능력 차이로 인해서 어떤 사람에게 더 많이 분배되는 것이 부정의하다고 파악했던 것이죠. 마르크스는 노동으로 인간 본질을 실현할 수 있다고 파악했지만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노동으로부터 소외되어서 인간성을 잃어간다고 지적합니다. 이것에 대한 유일한 해결 방안은 폭력 혁명을 통한 해방뿐입니다. 프롤레타리아 혁명으로 자본의 사적 소유를 철폐하고 생산수단의 사회화를 달성하려고 시도해야 됩니다. 이때 자본의 사적 소유를 철폐한다는 것은 사유재산제가 사라져 모두가 공동의 자산을 소유한다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생산수단의 사회화를 달성한다는 것은 토지나 공장 같은 생산수단을 특정 개인이나 집단의 것이 아니고 전체 사회가 모두 소유한다는 것입니다. 프롤레타리아 혁명은 부르주아의 지배를 전복하기 위해서 노동자들이 계급적으로 단결해서 발생합니다. 결국 전국적으로 연계된 노동자들은 국가적 투쟁으로 이어지고 혁명의 성공으로 계급과 국가를 철폐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나라에서 성공적으로 혁명을 이뤄냈다는 소문이 다른 나라에까지 퍼지게 되어서 결국 지구의 모든 나라가 프롤레타리아 혁명에 동참하고 성공하게 됨으로써 국가 간 경계가 사라질 것을 가정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본주의의 몰락은 필연적인 역사이고 공산주의는 반드시 실현된다고 간주했던 것이죠. 마르크스의 공산주의 사회는 노동으로부터의 소외가 극복되어서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분배받는 사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오해로 흔히 공산주의에서는 n분의 1로 똑같이 배급받는다고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것은 북한의 배급제를 보고 생긴 오해입니다. 마르크스가 주장한 공산주의의 분배 방식은 아까 언급한 것처럼 능력에 따른 노동과 필요에 따른 분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너무 피곤하면은 오전만 근무하고 퇴근해 버리는 게 능력에 따른 노동이고, 이번 달 지출이 많으면 평소보다 월급을 더 많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필요에 따른 분배입니다. 마르크스의 공산주의 사회는 최종적으로 국가까지도 소멸하는 단계를 지향합니다. 그러나 그 전에 완전한 공산주의가 실현되기 전에 부르주아들이 지니고 있었던 생산수단들을 운영할 어떤 기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낮은 단계의 공산주의를 가정해서 계획적인 생산을 진행하다가 마침내 국가까지 소멸되고 자유로운 개인들의 연합체를 바탕으로 완전히 자율적인 노동이 이루어진 높은 단계의 공산주의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분배받는다면 누구나 적게 일하고 많이 가져가려고 할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이것이 어떻게 실현 가능한 것일까요? 마르크스에 따르면은 그것은 노동의 자율성이 실현되면 저절로 이루어진다고 파악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면은 시간이 정말 안 가는데 폰게임을 하면은 한두 시간에 그냥 살살 녹아버립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것을 하냐 그렇지 않냐 바로 여기에 달려있는 것이죠. 그래서 공산주의가 실현된다면 각자는 원하는 노동을 하면서 실제 노동 참여 시간은 적어도 하고 싶은 일을 하기에 생산성이 충분하게 이루어진다고 가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모두가 필요한 만큼 재화를 가져가더라도 남아 돌 만큼 물자가 흘러 넘친다는 것이죠. 이렇게 개인은 원하는 노동을 하고 남는 시간 동안은 창조적인 활동을 하며 진정한 인간 본성을 실현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에서야 마르크스의 공산주의가 실패했음을 알고 있지만 내용을 학습해보면 당대 사람들이 혹할 만한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르크스는 몇 번 출제된 적이 없기 때문에 역시 윤리와 사상에서 나온 내용도 함께 가져와 봤습니다. 124페이지로 넘어가서 OX 퀴즈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단 살펴보겠습니다. 개인의 타고난 능력에 따른 생산 능력은
타고난 특권이다. 마르크스의 기본 입장입니다. 노동 분업은 소외된 노동을 해방시켜서 필요에 따른 분배를 실현한다. 마르크스는 분업을 비판하고 있죠. 그러니까 분업으로 인간 소외가 발생했다고 간주하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사적 소유권은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로 승인될 수 없다. 마르크스가 얘기하는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사적 소유가 폐지된 상태를 지향하고 있죠. 그러므로 사적 소유권은 기본적 권리로 승인될 수 없을 것입니다. 능력에 따른 생산과 필요에 따른 분배를 지향해야 된다. 마르크스의 이상적인 분배 형태입니다. 모든 계급과 국가 간의 경계가 소멸된 공산주의 사회를 지향한다. 역시 마르크스의 기본 입장입니다. 다음 문단 보도록 하죠. 가장 바람직한 분배는 국가가 없는 상태에서 가능하다. 높은 단계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최종적으로 국가마저 소멸되죠. 그러므로 가장 바람직한 분배는 국가가 없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사적 소유를 보장하면서도 이상적인 분배가 가능하다. 틀린 부분은 사적 소유의 보장이죠. 마르크스는 사적 소유를 폐지하라고 얘기합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자는 생산하면 할수록 더 가난해진다. 자본주의 사회를 비판하는 마르크스의 대표적인 주장이었습니다. 이상 사회에서는 분업의 장려로 구성원의 자립성이 회복된다. 아까 설명했지만 분업을 장려하지 않습니다. 분업으로 인해서 인간 소외가 발생한다고 보는 게 마르크스의 주장이죠.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는 소수의 자본가에게 부를 집중시킨다. 그래서 마르크스는 생산수단의 사회화를 추구하고 있죠. 마지막 문단 보겠습니다. 경제적 재화는 사회 구성원의 필요에 따라서 분배되어야 한다. 능력에 따라 노동하고 필요에 따라 분배하는 것이 마르크스의 이상적인 분배 방식이었죠. 마르크스가 동의할 내용이었습니다. 이것으로 분배적 정의와 관련된 모든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상당히 방대한 내용이라 이 모든 것이 한 번에 소화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이 여기 내용만 잘 파악한다면 생활과 윤리에서 다루는 고난도 문제 중 하나는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을 것입니다. 영상을 여러 번 반복해보고 문제도 여러 번 풀어보고 궁금한 내용이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로 질문해 주십시오. 그럼 다음 시간은 분배적 정의와 마찬가지로 고난도 문제로 출제되고 있는 교정적 정의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윤바.